전지를 말아서 넣었다가 올라가서 얘를 펼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두루마리 휴지처럼 쭉 늘어놓는 거죠, 그죠? 늘어놓으면 두루마리 휴지가 몇십 미터를 갈 텐데 그러면 말아놓고 나면 요만한 구조 안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상상을 했고 위성으로 넘어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주 환경.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제어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휠을 작동시키고 그거에 반대 방향 힘을 얻는 크게 두 가지. 우주, 이 지구에서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참 우주라는 공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이 띄어져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내년에 우주로 실제로 띄워보낼 뭐 설계도 같은데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센티미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밀리미터예요.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돼요? 우리가 큐브 위성 그러면 요 한 단위가 네. 10cm, 한 면이 10cm, 10cm가 되고 이게 높이가 10cm 되는 부피로 보면 이제 1리터 정도 되는 이걸 우리가 1유닛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되면 이 2U, 3U. 여기 보시는 이 위성은 네. 저희가 3U짜리 위성이고 이런 것들이 큐브 위성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규모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30cm 자망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 길이가. 전체 길이는 그렇고 베이스는 베이스는 딱 뭐 10cm. 10cm 고. 예. 야, 제가 올라가서 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 조그만 녀석이. 근데 안에 태양 전지를 롤러블로 예. 말아서 넣었다가 올라가서 얘를 펼쳐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특징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주정거장 가보면 굉장히 태양 전지판이 크게 펼쳐져 있죠. 엄청 많잖아요. 축구장의 몇 배 넓이 이렇게 하는데 딱딱한 느낌이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판으로 싣고 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펼치는 구조물이 위성이 올라가서 궤도에 안착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실린더 주위에 이 태양 전지가 말려 있는 상태로 가져가서 펼치는 구조로 그렇게 만들거든. 이렇게 딱딱한 그러한 타입보다는 효율은 떨어지는데 대신에 낮은 효율을 큰 면적으로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이 우주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 2050년까지 뭐 축구장의 몇십 배 넓이를 가겠다. 그럼 모두 다 유연한 구조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가져가서 펼치는 구조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보면 여름에 집에 정전되고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죠?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TV도 안 들어가고 위성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전자장비잖아요. 전기가 안 돌아가면 안 되죠. 그래서 위성도 쓸 수 있는 전력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성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태양 전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결국 면적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위성들, 아주 초기 60년대 때 인공 위성들 보게 되면 실린더 타입에다가 태양 전지를 쭉 붙이고 간다든지 그런 타입이었다가 지금은 다들 이렇게 접어서 팔을 펼쳐서 가는 그런 구조죠. 위에 올라가서 말아져 있던 걸 이렇게 펼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시도된 적이 있나요? 큐브 위성으로는 사실은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큐브 위성 중에도 접어서 펼치는 위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몸체 보이는 면을 접었다가 위에 가서 펼쳐가지고 날개처럼 이렇게 펼쳐서 전력을 더 생산하도록 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위성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이렇게 말아서 가는 구조는 저희가 전 세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가 내셨는지. 뭐 저희가 사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남들하고 차별성을 뭘 할까, 똑같은 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별성의 관점을 뭘 할까 하는 고민들을 아이디어 공모들을 했는데 이거는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두루마리 휴지처럼 쭉 늘어놓는 거죠, 그죠? 늘어놓으면 두루마리 휴지가 몇십 미터를 갈 텐데 그러면 말아놓고 나면 요만한 구조 안에 들어가죠. 그런 것들에서 제가 상상을 했고 대략 이제 태양전지판이 지금은 아주 성능이 좀 한 30%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롤러볼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 내외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1.5배만 더 있으면 그렇죠. 예. 이거는 수납해서 가는 거니까 길이의 제약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 팀으로서 학생들이 이제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팀워크이죠. 학생들이 저보다도 이제 메커니즘 만들고 하는 것들은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어려운 쪽을 택하셨어요? 사실 이게 딱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긴 합니다. 네. 재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펼치면 내가 원하는 길만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늘어난 면적만큼 전력이 더 생산되면 좋을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 이게 펼치는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거냐. 이 좁은 구조 안에서 내가 말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펼쳐야 되는데 이게 실패 없이 잘 작동할 거냐는 것이 한 가지고. 태엽 감듯이 많은 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태엽을 거꾸로 꺼내려면 바깥에서 물리적인 힘이 좀 필요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이제 줄자 같은 그런 형태의 스프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줄자가 말리듯이 말고 그다음에 이걸 실로서 보통 잡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이 되게 되면 실에다가 온도를 높여서 나일론 실을 녹여내요. 그러면 풀리면서 자동으로 줄자 껍데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줄자가 펼쳐지는 그런 구조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가 이 디바이스에 맞는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인공위성이 돌면서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거든요. 햇볕을 더 받는 방향으로 갔다가 또는 내가 지구에서 통신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갔다가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딱딱한 물체의 방향을 바꾸는 거랑 끈적거리.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는 물체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고, 실제로 이전에 이제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에도 허블 망원경이 굉장히 정밀한 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밀한 관측을 하려면 한 방향을 계속 일정하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자세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이 허블 망원경의 태양 전지판 같은 것들이 햇볕을 받고 또 받지 않고 이러면서 더워졌다 식어졌다 하게 되면 얘가 진동을 해요. 그럼 그 진동에 의해서 망원경이 보는 각도가 틀어진다든지, 유연한 구조물들이 진동하면서 생기는 그 미세한 영향 때문에 정밀하게 자세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우리 목 교수님이 이제 전공이신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저희가 말아서 가기 때문에 유연성이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유연성이 긴 물체를 내가 좁은 공간에 넣는 수납성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드게 골칫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동력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론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환경에서 또 날려보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세 제어 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자세 제어 조금 더 설명을 좀 풀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상과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드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어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스러스트라고 해서 프로펠러를 빨리 돌려가지고 제어를 많이 하잖아요. 위성으로 넘어가면 공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죠. 대기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대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제어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이제 소형 모터를 달아놔요. 그래서 이 모터를 장착을 해놓고 모터를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세게 돌려주면은 위성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모터와 반작용. 안에서 막 이렇게 빨리 돌면 바깥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모멘텀 휠이라고 하는데, 그 휠을 작동시키고 그거에 반대 방향 힘을 얻는, 내부적으로 그런 힘을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환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힘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위성에 이제 영상이나 이런 데 보시면 픽픽픽 이렇게 쏘는 추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탱크랑 추력기를 다수 달아서 거기서 나오는 압축 가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효율이 좋은 시스템들은 소형으로 만들어서 태워서 분사하고 그거의 반작용으로 제어하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위성이 우주에 가 있으면 사실은 주변에 다른 저항도 없고, 그러니까 자세들이 그냥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잘 안 움직여 줄 수도 있죠. 이 지상에 있으면 마찰을 이용해서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주에서는 그런 마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제대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먼저 모사하기 위한 것이 이 에어 베어링이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정말 자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묘사를 해주신 거군요.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반구 형태로 되어 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들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추도 있고 무거운데 네. 저 방구가 떠 있어요. 파란색 호스를 통해서 지금 고압의 공기가 계속 이렇게 흐르면서 공기가 밀어 올리고, 이걸 우리가 에어 베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에어 베어링. 예, 그다음에 위에 이제 돌아가는 요 장치들이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에 가지고 있는 이게 자이로라고 하는 거죠. 자이로라고 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면서 관성에 의해서 방향을 유지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멘텀 휠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돌려가지고 자기 관성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 핸드드릴 같은 거 써보면 손목에 이렇게 힘을 느끼는데 방향을 꺾으려면 힘이 들어가는 거 느끼잖아요. 그죠? 그 힘이 이 위성 몸체에 반대로 작용하게 되면 자세가 바뀌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큐브 위성에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 나침반 보면 움직이죠. 모든 움직이는 건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침반은 자석인데 그 자석에 들어가는 이 자력을 전자석으로 하면 바꿀 수 있죠. 그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강도도 바꾸고 그죠. 그렇게 해서 전자석을 우주에 가져간다면 걔가 나침반이 되는데,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힘을 넣고 빼고 하는 데 따라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굉장히 약한 힘인데 우주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시간이 비교적 기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게 그 방향을 지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우주에서는 내 상태를 제어를 한다는 얘기군요. 이 우주, 이 지구에서도 제대로 못 살아가는데 참 우주라는 공간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는 그렇게 얻는다고 치면 우주에선 얘가 그냥 붕붕 떠 있는데 내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목표하는 위치가 어딘지도 알아.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제어가 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 정확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항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제어를 하려면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GPS 많이 얘기하는데 똑같이 위성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GPS도 우주에 있고 우리가 띄울 위성도 우주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호를 받을 수 있나. 이제 스케일을 조금 크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구가 겉은 반지름 6,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성이 떠봤자 고도가 한 600 정도밖에 안 돼요. 저궤도 위성들은. 600km. 근데 GPS는 이제 2만 킬로미터 고도에서 돌고 있으니까 내 손바닥 아니야 일단 이거군요.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호가 지상은 약간 살짝 끊겨도 상관없는데 위성에서는 조금 더 강건하게 그런 신호를 획득해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더 이제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강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불과 이제 얼마 남았죠. 내년 말에 우주 공간에 띄워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설계를 거의 완성하는 단계고요. 아주 디테일한 설계들이 남아 있고 일부 이제 많은 부분들은 설계가 끝났고 부품 선정도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세 설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중에 이제 위성의 조립이 이제 다 완료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환경 시험이 들어갑니다. 또 환경 시험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 발사 조건, 발사될 때의 조건에서 진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사실은. 그 소리에서 들어오는 효과 이런 것들에서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제 공진에 의해서 어떤 나사가 풀린다든지 또는 어떤 선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런 게 없는지 하는 것들을 견디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는 계속해서 이게 우리 냉탕 온탕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부품들은 작동하는 온도 범위가 있으니까 그러한 조건들에서 우리가 설계한 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시험하고 사실 거의 동시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하면서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자세 제어가 되는지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장비에 얹어서 정상 작동하는지 하는 것들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사하기 얼마 전에는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것들 피기백으로 올라가는 이제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들은 이제 미리 태워서 주인들이 이제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이제 가기 전날까지 저희가 아마 밤샘 해가면서 시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 그래 그걸 모든 대학들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그게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추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몸이 두 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우리나라 그 위성 산업이 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또 앞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좀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보통 뭐 몇 년 차이냐, 몇십 년 차이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상당히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기술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앞서 나간다고는 좀 얘기 못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어느 정도 따라잡은 분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어쩔 수 없는 경제 규모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런 구성품들에 대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에 개발하고 올려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데 이런 걸 저희가 그동안 제공을 못 해줬잖아요. 아주 비싼 위성의 신뢰도를 따져가면서 부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좀 기회의 장이 없었는데 앞으로 발사 기회도 좀 늘어나고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구성품 개발이나 그다음에 원래 잘하고 있는 통합 운영 쪽도 같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은 분명히 우리나라도 이런 우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켓에서도 또 경쟁성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 사업이 예산 따라서 사실 우선순위가 있는 건 당연한데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력 유지. 특히 이제 국방 쪽에 보면 정부 사업들이 엔드 프로덕트의 무기 체계 획득에 일제적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되려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것도 어떤 특정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좀 아쉬워요. 이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니고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밀린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뭐 작은 것들은 고민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적 분야에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국내에서 마크 넘버 7 실험을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도전을 하는 거는 마크 10을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